심신미약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게 정확한가,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풀려나거나 형량이 감소된 경우에 그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오늘은요, 제가 최근에 읽으면서 좀 딜레마에 빠졌던 상당히 예민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책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본격적으로 책 소개를 하기 전에 이 얘기 먼저 해볼까요? 어느 때고 안 그랬겠냐마는 최근에 정말 흉흉한 사건들이 많았죠. 이런 무서운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겪어오면서 저는 최근에 제가 길을 다닐 때 예전만큼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감각을 많이 느껴요.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좀 무섭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뉴스나 각종 SNS에서 관련된 그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심신미약이에요. 이 심신미약으로 범죄자의 처벌이 약화되었다라는 뉴스가 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받죠. 저도 정말 화딱지 나거든요. 대중들이 이렇게 심신미약에 대한 분노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심신미약 판단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과 과정들이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겠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책은요, 바로 이 지점을 잘 건드리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진짜 오랫동안 장바구니에 넣고 있다가 이제서야 읽게 된 책입니다. 제목 소개할까요? 차승민 작가님의 책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입니다. 오늘은 이 책과 함께 심신미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책을 쓴 차승민 작가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국립법무병원에서 일하셨던 분입니다. 우리한테는 치료감호소라는 말이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 범법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또 치료하는 동시에 형사 정신감정을 수행하는 데입니다. 이 형사 정신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피의자가 범법 행위를 할 때 이 범법 행위에 어느 정도 책임 능력이 있었는가, 요거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진짜 쉽게 말해서 이 피의자가 범행 당시에 정신질환의 영향을 정말로 받고 있었는가, 그 병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 없는 상태였는가, 이거를 밝힌다는 거죠. 현대 형법에서는요, 자기 행위를 자기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만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책임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처벌 여부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 대한민국 형법에서도요, 심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사람 역시 감형 대상이 되고요. 심신미약 처벌을 받아서 형량이 줄어든다, 이런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요게 바로 형사 정신감정과 심신미약에 대한 아주 간략한 설명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거겠죠. 이 심신미약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게 정확한가,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심신미약 처분으로 풀려나거나 형량이 감소된 경우에 그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가 아주 첨예하게 도마 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야 이 결과를 조금 더 신뢰하고 지켜볼 수 있겠죠. 이 심신미약 판단은요, 단순히 몇 번의 조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길고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던 부분이어서 이거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일단 사건 당시 형사들과 프로파일러들 그리고 여러 증언들에 의해서 어떤 자료가 형성이 되겠죠. 피의자들은 이러한 자료를 지닌 상태로 대부분 국립법무병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 오면 아주 세밀한 신체 검사를 거듭한다고 해요. 그래서 몸의 상처와 특징들을 전부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전의 수사 기록 등을 조회하면서 한 차례 초기 면담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이제 한 달간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요. 이때부터는 24시간 내내 정신감정이 이루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각종 신체 검사나 뇌파 검사, 두뇌 검사 등을 진행해서 어떤 신체 질환 때문에 생기는 2차 정신질환, 요 여부도 감별을 하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능 검사나 성격 검사 같은 것들도 이때 진행이 되고요. 이후로는 계속 면담과 관찰을 진행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정신병이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기간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걱정 하잖아요.
정신질환이 있는 척하면 어떡하지? 막 뭐가 보이는 척하고 들리는 척하고 괜히 막 수선 떨고 이러면서 연기를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오래 24시간 관찰을 하다 보면은 이 전문가들은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는데 이렇게 읽으니까 너무 흥미롭고 신기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심신미약 판단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하고 잘 지켜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신감정에 대한 개요들을 소개하고 나면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신미약 판단을 받은 어떤 사례들, 이런 것들과 함께 좀 더 세분화된 병의 영역까지 살펴봅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조현병, 자폐증, 치매, 음주,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기분병, 일명 사이코패스로 불리우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성범죄자의 정신감정, 이런 문제들이요. 이거 대단히 슬픈 일이지만 이런 이름들과 관련된 범죄들이 여러분들 머리에 좀 쉽게 떠오르시죠? 오늘 영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접했던 이름들, 그리고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들만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조현병입니다. 최근에 이 조현병과 관련된 범죄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됐죠. 사회 관심도 높아졌고요. 많은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병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현병은 쉽게 말하면 현실과 현실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특징으로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망각이나 환시나 환청, 와해된 언어 같은 증상을 동반하죠. 이 조현병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조현병 증상이 사건 당시에 영향을 끼쳤느냐의 여부라고 해요. 이 부분은 모든 형사정신감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있다고 해도 당시 그 범행에 진짜로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거죠. 조현병이 있다고 해도 사건 당시에 충분한 형사책임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것은 심신이 건재한 상태로 판단되어서 감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역시 굉장히 세밀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판단이 되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 정신과 의사분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공부를 하는 첫 학기부터 조현병 환자들을 계속 보고 다룬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조현병의 행태와 증상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줍지 않게 이렇게 조현병인 척 행동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가려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조현병의 경우에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할 경우에는 치료 효과도 굉장히 좋고요. 추후 범죄 예방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작가는 조현병 환자가 치료 감호소로 가지 못하고 바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 그 결과 제때 치료를 못 받고 다시 사회로 방출되어서 재범을 일으키는 경우를 굉장히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참 어려운데요. 이게 머리로는 치료 감호소로 가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도 좋고 사회 안전을 위해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심적으로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감옥에 가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책은 이렇게 계속 이런 딜레마를 건드려주는 책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음주 사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건 진짜 열받죠? 이 음주의 경우에는요, 예전에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에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 판결이 매우 엄격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조두순 사건 이후로요. 누가 술을 먹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발적으로 술을 먹었고 그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났으므로 이 부분을 자신의 책임으로 아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알코올로 인한 정신질환, 그리고 금주로 인한 선망현상, 이런 게 원인이라면 또 한번 섬세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주에 대한 건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자폐증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사실 치매와 더불어서 이 자폐증과 관련된 사건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를 가장 딜레마에 빠지게 하기도 했고요. 이 중증 자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피의자가 자신을 전혀 제어할 수 없고 사건을 변별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 처벌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게다가 이 자폐증 환자들의 경우에는 치료 감호소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오히려 악효과가 생길 때가 많고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해요. 치료 자체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뭔가 가성비가 떨어지는 치료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이유에서인지 자폐증 피의자들은 보통 통원 치료를 권고하는 선에서 재판이 날 때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반감이 들잖아요. 이 책에도 있지만 예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자폐증을 가진 피의자가 2층에서 그 갓난아기를 던져서 살해한 사건이었는데요. 저는 몰랐는데 이 피의자가 뭔가를 떨어뜨릴 때 나는 소리에 굉장히 집착했었다고 해요. 원래 그 자폐 증상 중에 하나가 한 가지에 굉장히 집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도 그냥 이렇게 2층에서 집어 던져버린 거죠. 왜냐면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으니까. 자, 이 사건의 경우 명백하게 심신상실의 사례였지만요. 이 일이 워낙 끔찍해서 피의자는 결국 치료감호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심신상실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적인 정서라는 것이 있고 또 피해자의 고통이 워낙 심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뭐 자폐증이라는 병의 특성상 치료감호소에 가서도 그 치료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았겠죠. 또 피해자 가족은 피해자 가족대로 이 치료감호소라는 처벌이 정말 세 발의 피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테고요. 이 자폐 환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작가도 복잡한 신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저 역시도 그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뭐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저 이거를 처음 알아서 굉장히 신기했는데, 사이코패스,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법 정신의학 관점에서 정신질환 진단의 대상이 아니래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이 사이코패스의 경우에는 형사책임 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심신건재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들을 치료감호소에 수감할 경우에는 다른 동료 수감자들을 뭔가 이렇게 쥐락펴락해서 이용한다든지, 의사와 환자의 사이를 이간질한다든지, 그 안에서 이득을 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감호소의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대요. 또 치료도 안 되고요. 그래서 치료감호소로 보내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 한편 이 사이코패스가 모두 범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반드시 함께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꾸준히 치료적인 개입을 하면 병 자체를 없앨 수는 없겠지만 이 병에 따르는 행동들을 제어할 수는 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범죄자의 길로 빠지지 않게 된다고 해요. 자, 어떤가요? 이렇게 심신미약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사례들과 딜레마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진짜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도 작가는 정신과 의사로서 이 정신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피의자를 감형해주거나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범죄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럼으로써 범죄의 재발을 막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정신감정의 필요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치료를 통해서 이 피의자가 자신이 정말로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그 범죄의 의미가 무엇이고 얼마나 중대한지, 이것을 치료 끝에 제대로 인식시켜서 범죄자가 진정한 반성을 하게끔 도와주는 일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라는 책과 함께 심신미약에 대한 이야기 길게 나눠봤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저도 새로 알게 된 것도 많고 생각하게 된 것도 많아서 아마 뉴스에 심신미약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유심하게 지켜보게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반감이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 처분들과 관련된 움직임을 면밀히 좀 지켜보는 것만으로 이 책의 후기를 대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진짜 제가 오랫동안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참 읽고 싶어 하던 책이었는데, 읽고 나니까 읽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걸 생각하게 했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도록 도와준 책이었습니다. 차승민 작가님의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였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쯤에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흥미로운 책 이야기 들고 돌아올게요. 우리 공복 여러분 모두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